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유가 다뤘는데 모르겠어요. 유가 관련해서 너무 요새 악유 많은데 이 자료 한번 저희 내용만 듣지 마시고 데이터 한번 차분히 보시면 최소한 유가 최근에 재고 올라왔다는 기사를 너무 오버해서 해석은 안 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재고가 이렇게 쌓였어. 수요가 없어. 경기는 큰일 났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 유가 50불대에서는 한번 ETF 사도 괜찮겠는데? 저는 오히려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레버리지로 들어가기에는 되게 조금 약간 리스키한 게 왜냐면 유가가 되게 사실 유가뿐만 아니라 원자재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진짜 투기적인 곳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 정말 방향성 단기 방향성 확실하다 싶을 때 레버리지를 갖다가 이제 몇 배짜리 레버리지나 아니면 인버스를 하시는 거지 거기에 있어서 조금은 좀 이제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오케이. 그럼 이제 금속 가는데 사실 저번에 홍콩 갔다 오셔가지고 갔을 때 무역 분쟁 심해져가지고 좀 그래서 그 방송 한번 녹음했었고. 예, 도착하자마자 그때 이제 원자재 딜러들이랑 그때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폰이 막 울리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무역 갈등 심해졌다 해가지고 어찌됐건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전히 그쪽 현지에 있었던 이제 뭐 원자재 딜러들이라던가 제 아는 원자재 딜러 그쪽에서 만났었던 외국 원자재 딜러들이라던가 다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 쪽이랑. 결국에는 미국이 이렇게 찌르고 있으면 여기저기다가 그러니까 결국엔 계속해서 부양책이 나온다. 그럼 계속 찌르는 거죠. 물이 나올 때까지. 참 잔인한 말인데 금융위기 이후에 그 말하고 저희가 금융위기 사실 저희들이 유일하게 NRC가 유리한 게 뭐냐면 저희도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가 비싼 데이터를 본다. 이 말하면 그 염차장도 웃지. 진짜 비싼 거 많이 봐요. 저희가. 근데 그거 안 되면은 사실 블룸버그만 없어도 엄청 불편하거든요. 근데 아마 블룸버그가 없다 생각해봐 진영아. 제가 사실 이거 자료 쓸 때 저희 쪽에 회사 블룸버그 안 돼가지고 한 달 동안 고생했지. 예, 엄청 고생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많이 쓰면 블룸버그는 또 어느 정도 데이터가 넘어가면 멈춰버려. 우리가 추가로 막 이루고 있는 중인데 여하튼 그런 데이터를 보는 게 장점인데 사실 데이터를 보다 보면은 이제 뭐 어떤 분은 데이터 보고서 뭐 이해가 가냐 근데 매크로 쪽에서 그냥 유일한 강점은 데이터 업데이트 해주는 건데 상품 가격을 정말 데이터 다 보여준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자료 보시라고. 우리 맨날 뭐 듣기도 싫은 윤주호 맨날 저 목소리 들으시니 그냥 데이터 보시면 돼. 정기동 다터쿠퍼 얘기했지만 정기동도 정말 급락했어. 예. 그게 왜 그런 거야? 카파가 급락했었던 이유는 결국 무역 갈등입니다. 왜냐면은 산업금속 같은 경우에 센티에 굉장히 많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유가보다 오히려 더 빠르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식보다도 간혹 가다가 더 빠르게 반응하기도 하는데 특히 작년이 그랬죠. 작년에 주가 폭락하기 전에 산업금속 특히 카파가 제일 먼저 반응해가지고 급락을 했는데 그 밑으로 계속 안 빠지다가 계속 유지하다가 나중에 다시 또 반등했다 다시 또 요 최근에 빠진 거고요. 사실 올해 초에 카파 반등해서 우리가 또 와 환호를 질렀더니 다시 제자리로 와버렸어요. 예, 다시 회복을 이제 회귀를 한 거죠. 회귀를 했는데 그렇지만 작년 연말에 연간 전망에서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여전히 저는 일단 카파가 뭐 상승 여력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하반기 때 전체 4대 금속 중에서 바라봤을 때 상승 여력이 가장 높은 게 카파, 니켈, 아연 그리고 알루미늄 이렇게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일단 구리 같은 경우에는 왜 여전히 상승 여력이 높게 바라보냐면은 페이지 37페이지에 봐주시면은 공급 측면에서 여전히 굉장히 괜찮아요. 매력적인 이슈가 굉장히 많죠. 물론 재련 기업들 입장에서는 되게 짜증나는 이슈일 수도 있는데 기업에 좋은 뉴스는 아니에요. 예, 파업이다. 예. 일단은 뭐 제일 중요한 게 자연재해였었거든요. 이제 글로벌 최대 공급처, 원광 공급처인 페루라던가 칠레에서 3월 달에 폭우가 내려가지고 2월 달에 폭우가 내려서 이것 때문에 칠레에서만 대략 그 광산 인프라가 3억 달러 손실이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나왔었고 어마어마한. 예, 거기다가 페루만 하더라도 3월 달과 그리고 지난달 말 때쯤에 지진이 발생해가지고 또 광산 인프라가 손실이 발생했다. 내지는 일부 지역에서는 뭐 광산 인프라 손실 여부가 아직까지는 판단되지 않고 있는데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자연재해를 통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와줬다는 것이고요. 사실 이 칠레 페루가 엄청난 광산을 갖고 있는 나라거든요. 사방에. 그리고 옛날 아엔데라고 그 어떤 되게
뭐지 그 영화도 있는데 그 광산 노조가 굉장히 셌던 전통이 예. 있는 곳이죠. 여기가 또 거기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나 그 광산 기업들의 정책에 있어서도 인도네시아 그레스버그 광산이 굉장히 큰데 얘네들이 기존 노천 광산에서 채탄면 광산으로 전환을 합니다. 올해부터. 그러다 보니까 또 올해 23만 톤 가량 공급 차질이 예상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찌 됐건 올해 예상보다 공급 차질이 좀 세다. 그러면은 37페이지 오른쪽 차트를 봐주시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광산들의 뭐 가동률이나 다름없죠. 근데 가동률이 최근에 봐주시면은 계절성 측면에서 보면 하반기로 갈수록 분명 공급은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예상보다 많이 못 늘어난다는 거죠. 예년보다 많이 못 늘어난다. 그렇게 봤었을 때는 공급 차질 요인 굉장히 여전히 그러니까 세게 있다. 기업에서는 이게 단가 올라가는 게 그렇게 좋지 않을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단가 올라가고 수요는 강하지도 않은데 예. 여러 가지 이런 구조적 이슈 때문에 올라가. 또 이게 또 카파 올라가니까 와 기업이 좋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올해는 이게 이런 거 보여드리는 건데. 예. 그리고 38페이지 봐주시면은 정책단에서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일단은 작년 6월 달에 민주콩고에서 수출 관세 관련해가지고 수출세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1월 달에 잠비아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정책이 나왔습니다. 이게 기존에 4월 달에 시행 예정이었는데 7월 달로 하도 항의가 많아서 연기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잠비아 대통령이 확실하게 7월 달에 시행하겠다 하면서 글렌코어나 뭐 일부 광산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광산을 갖다가 가동을 잠정 중단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잠정 중단된 일부 광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신규 캐파 역시도 좀 낮은 수준이고 정책단에서도 가격을 갖다 올릴 수 있는 이슈가 굉장히 많다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광산 공급이 많이 못 늘어나면은 전기동 즉 정련단에서의 구리 역시도 공급이 제한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중국이 공급량이 조금은 반등하고 있긴 하지만 페이지 40페이지 봐주시면은 결국 광산 공급이 많이 못 늘어나면은 TC 즉 재련 수수료가 하향 조정되거든요. 공급이 못 늘어나면 TC는 빠지고 공급이 늘어나면 TC는 올라갑니다. 이 TC가 중요한 게 결국 재련기업 단에서는 마진이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거든요. TC가 올라가줘야 재련기업 단에서는 좋은 건데 근데 문제는 TC가 하향 조정됐고 앞으로 놓고 봤을 때도 광산 공급이 예년만큼 못 늘어나다 보니 재련기업 입장에서는 마진이 많이 못 남는 거죠. 그래서 40페이지 왼쪽 하단에 봐주시면은 이게 제가 추정을 해가지고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재련 이익이라 해가지고 동재련 이익, 즉 재련 기업들이 구리를 갖다가 생산해가지고 남는 마진이 어떻게 될까를 갖다가 좀 추정을 갖다가 해봤는데, 마진이 많이 빠르게 개선을 못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정관 공급 자체가 광산 공급이 많이 못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는 앞으로를 놓고 봤을 때 동재련 가동률이 많이 못 올라간다는 것이고, 실제로 오른쪽 차트를 갖다 봐주시면 하단에 글로벌 동재련 가동률 역시도 과거 대비했을 때는 계속 좀 부진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놓고 본다면은 올해 공급은 굉장히 좀 어느 정도 타이트하다 정도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수요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를 봐주시면은 글로벌에서 수요를 50% 차지하는 건 중국이고 나머지 국가들이 이렇게 다 조금씩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2위인데도 미국의 수요가 6%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글로벌 단에서 바라보면은 글로벌 단에서 수요 증가율은 반등이 나왔는데 중국 이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위축돼 있는데요. 중간에 미국 같은 경우 보면은 그렇지만 중요한 게 여전히 미국의 건설 경기는 괜찮다. 요 최근에 다시 또 돌아서주고 있고 이건 물론 계절성 측면이 강하지만은 인프라 이것 이외에도 인프라 측면에서도 봐줘서도 앞서 일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인프라는 여전히 견조하게 나와주고 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제조업 경기가 좀 둔화됐지만은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소비 반전이 앞으로 독일의 제조업을 갖다가 후행적으로 개선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 가능성 남아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43페이지에서 봐주시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 글로벌 최대 수요처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가장 중요할 텐데 결국 증치세 인하 이슈가 뭐 사람들이 우리나라 반도체가 전혀 수출이 반응이 없어. 예. 증치세나 사실 우리 둘이서 얘기 많이 했었잖아. 증치세 예. 오면 좀 좋아질 거라 막 했는데 이거 뭐 숫자 나온 거 보면 영어 아닌데 최진영 근데 어떻게 원료단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원료단 있어요. 나오고 있어. 예. 원료단에서 나오고 최종 있는 게 수요가 약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가 나올지 여부를 갖다 판단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결국 휴대폰 소비인데 그럼 휴대폰 소비를 갖다 볼 안 좋으니까 때는 나머지들은 영. 결국 이어폰 소비량 갖다 좀 봐야겠죠. 중국의. 하여튼 그 부분이 올해 이제 중국 증시세 인하하면서 뭔가 이쪽이 선수한 고리를 한번 탈 줄 알았는데 야 이쪽이 잘 안 나오는 것도 근데 뭔가 이거 미중 무역 분쟁이 거기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 나는 거기 그것도 그 고리를 있겠고요. 좀 막은 것 같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결국 원료단에서의 이런 증시세 이샤가 나왔다는 거는 그러면은 그 위에 이제 밑에 단에서 다운스트림 단에서 뭔가 나와줘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직 안 나왔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 부양 정책을 위한 의견 수렴안이 4월달에 나왔는데 그 정책이 아직 광동성만 시행을 한 상태고 관동서만 시행했어. 예. 난 다한 줄 알았어. 나머지가 아직 북경시는 가전제품만 시행한 상태고요. 중국이 만약 무역 분쟁 때문에 좀 계속해서 좀 경기가 불안해지면 그걸 쓰겠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중국 내부에서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대략 8월 달에 시행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림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을 갖다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중요한 거는 전기동 단에서 수요가 안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증시세 인하로 43페이지의 오른쪽 차트 봐주시면은 증시세가 인하되고 나서 바이어들의 전기동 수입 마진이 굉장히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수입량 자체도 최근에 반등이 나와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런 이제 수입단에서는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44페이지에 봐주시면은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국가들도 마찬가지만은 결국 이제 저도 물론 군에서 예산 쪽 갖다 담당해서 봤지만은 예산을 쪼우거든요. 정부에서 매년 6월 전에 그리고 매년 연말 전에 엄청 쪼아요. 예산 다 쓰라고. 왜냐 조기 그래? 집행해야 정부 단에서 성과가 나오니까 이런 우리 세금 가져가지고 그랬단 말이야. 그게 성과가 나오니까 정부에서 생색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역시도 인프라가 연말로 갈수록 인프라 예산을 과감하게 집행을 하거든요. 왜냐? 다음 달로 2월 되면은 결국은 질타를 받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국회의원들한테 질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연말에 집행액이 과도하게 집행된다. 그러면은 지금의 중국의 인프라 수요가 많이 안 나왔지만 이거는 하반기 때 집중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 갖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통적으로 하반기 때 인프라 수요가 많이 나오고요. 중요한 거는 결국 소비인데 44페이지의 왼쪽 하단에 제가 좀 추정치를 갖다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좀 추정치라기보다 이제 좀 추산을 갖다 해봤는데 에어컨, 냉장고, 자동차, TV의 구리 수요를 갖다 측정을 해가지고 현재의 구리 증가율이 어떻게 나는지 갖다 추정을 해봤는데 보니까 TV 쪽 구리 수요는 좀 빠지고 있어요. 실제로 TV 판매량이 최근에 좀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에어컨은 지금 반등 기미를 갖다 보이고 있고 냉장고는 빠르게 반등해주고 있고 자동차는 계속 부진했던 자동차가 최근에 조금씩 반등 기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가전제품과 자동차에 대한 소비 부양 정책이 만약에 중국 내부에서 얘기 말대로 7, 8월 달에 나와준다면은 이게 좀 더 빠르게 개선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제가 어제도 다른 이제 기업 관계자 만나가지고 세미나를 해드렸는데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게 중국이 소비 부양해서 구리 수요 늘어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신데 과거의 10년 정책 똑같은 정책을 지금 중국이 하려는 겁니다. 10년 전에 어제 갔던 기업은 아무래도 이런 그 원자재 좀 많이 쓰는 기업이죠. 그쵸. 그래서 사실 그런데 세미나를 많이 갔거든. 네. 분위기 어때? 이게 지금 나도 동일한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중국이 그런다고 그래서 예.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주냐? 예, 분명 엄청나게 줍니다. 왜냐면은 왜? 이게 중국이 수요를 50%를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좀만 움직여도 얘네들이 정말 부양책 정말 이때 세게 나간다 하면은 구리 가격뿐만 아니라 산업금속 전반적으로 빠르게 반응을 합니다. 왜냐? 결국 최대 소비자니까요. 나머지 미국 아무리 해봤자 미국이 인프라 하는데 미국 해봤자 구리 수요에서 전체 6%입니다. 중국이 50% 차지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아무리 움직여도. 인도 우리가 각광받는다 하는데 인도가 차지하는 전체 수요 비중이 여전히 엄청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과거 10년 전에 똑같은 정책을 갖다가 또 쓰려고 하는 거고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하려는 건데 과거 10년 전에도 구리 수요를 갖다 보면은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수요에 있어서 구리 수요를 보면은 과거 10년 전에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었다 수요가. 지금을 놓고 봤을 땐 지금은 조금 플러스 알파가
전기차 관련해서 구매세 인하 정책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까지도 나오고 거기다 자동차 총량제까지도 즉 번호판 발급 규제인데 이거를 완화시켜 준다라면은 이것 역시도 굉장히 좀 산업단에서 성장 여력을 낼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긍정적으로 좀 봐줘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거 들어보면 어쨌든 공급은 제한적이고 예. 수요는 이렇게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러면 근데 이거는 근데 그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여기 시장 참가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아직도 좀 불확실하게 보고 있어서 반신반의한 곳들도 반신반의 많고요. 때문에 예. 그 구리 가격에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이렇게 구리 가격이 사실 지금은 펀더멘탈로 움직인 게 아니거든요. 센티 때문에 움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이랑 똑같아요. 작년에 미중 무역 갈등 터지자마자 구리가 네. 그때는 펀더멘탈이 뭐 무너진 게 없는데도 다 박살났었거든요. 지금이랑 똑같은 수준으로 넘어갔었거든요. 이런 거지. 예상보다 굉장히 타이트한데 수요가 저렇게 있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포인트는 타이트한 거는 팩트거든. 예. 타이트한 거는 지금 왜냐면 강산 같은 예. 데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근데 타이트하더라도 수요가 너무 없으면 꽝인데 네. 최근에 급락은 타이트한 건 반영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급락해버린 그쵸. 거지. 근데 청년연구원 말은 이제 그런 다른 글로벌 국가들도 이런 상황에서 뭔가 정책을 쓰면 네. 좀 반응이 오지 않겠냐는 예. 건데 그래도 구리는 그렇게 막 섹시해 보이진 않아. 저기 하여튼 이제 전기동은 그렇게 섹시해 보이진 않아. 근데 이제 제가 봤었을 때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기준에서 상승 여력을 갖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반기 연말에 그러면 네. 수익률을 갖다 놓고 네. 보잖아요. 그렇게 해서 놓고 봤을 때 전체 금속에서 그래서 전기동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보이는 거고. 그만해서 경기동이 이제 만약 그래주면 그냥 시장에는 환호할 거예요. 왜냐면 뭔가 센트를 좀 반영하는 지표 중에 하나니까. 더 중요한 거는 45페이지에 이게 관련 기업들도 움직였었던 이슈이기도 한데 국내에서요. 이 스크랩 이슈입니다. 맞아. 그 과거에도 2017년부터 얘기가 7월 달에 중국에서 얘기 나왔는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걸 반응을 한 게 작년부터 반응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강화된다라고 매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일부에서는 아니다. 뭐 이제 정말 폐스크랩 즉 뭐 카테고리 7이나 불리는 폐스크랩을 수입을 금지를 되면은 올해부터 그것보다 좀 윗단계인 조금 더 양호한 스크랩을 갖다 수입을 많이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제가 연말에 얘기한 게 규제 더 강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올해 7월 1일부로 규제가 강화됩니다. 그렇게 발표가 나왔고요. 이게 그 동함량에 따라서 규제가 되는데 기존에 뭐 원래는 카테고리 6라 불리는 좀 더 양호한 스크랩 같은 경우에는 수입 쿼터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거를 7월 1일부로 쿼터제로 바꾸고 동함량에 따라서 수입을 갖다가 인가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나중에 좀 더 자극해서 국내에서는 동 스크랩을 갖다 사용해서 원료를 갖다가 사용하는 기업들은 좋죠. 왜냐? 원료 비용이 싸지니까요, 자기들은. 근데 중국 내에서는 결국 스크랩을 갖다 활용할 수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윗단계인 전기동까지도 내지는 원광단에서의 수요를 계속 자극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스크랩 관련 기업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동남아에서 그 중국이 수입 못하는 물량들을 갖다 받아주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남아의 캐파 수준이 라인 자체가 중국만큼 커버하기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국내의 스크랩 가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내려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재고도 여전히 타이트하고 수요 우위 전망치를 갖다가 기존의 예상보다 좀 더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전기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놓고 봤었을 때 연말로 봤을 때 연평균을 봤었을 때 6,600까지 가능하다 정도로 놓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루미늄. 근데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구리, 아연, 니켈이거든요. 아연 가자. 아연. 예, 아연으로 아연은 바로 고려할 놓고 때 관심들 많지. 예. 아연 얘기합시다. 아연으로 워낙 넘어갔을 고려할 때요. 때 그렇지 뭐. 아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요가 나쁘지는 않아요. 제가 좀 살펴봤는데 수요는 나쁘지 않고 문제는 공급이죠. 공급이 광산단에서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요.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아연 가격 같은 대신 수요가 어느 정도 견조해서 하반 경쟁성이 강화된다. 대신 이제 아연 관련 재련 기업들 관련해서는 수익이 나쁘지 않은 이유가 결국 광산 이건 공급이 기업이 좋겠네. 동과 달리. 예, 맞습니다. 동은 공급이 타이트한데 공급이 많으니까. 예.
그래서 광산 공급이 어느 정도인지를 갖다 판단할 때는 페이지 61페이지에 글로벌 아연 전광의 광산 공급의 32%를 중국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중국을 갖다 좀 먼저 바라보면은 최근에 제일 왼쪽 차트를 봐주시면은 중국의 광산들의 가동률인데 중소형 광산 가동률이 좀 부진해요. 이게 왜냐면 작년 6월 달에 노천 광산에 대해서 중국 정부에서 규제가 들어가면서 조금 작년 대비했을 때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중국 정부에서 중소기업들을 갖다 구제를 위해서 고용을 방어하기 위해서 대출 여력을 갖다 확대하면서 얘네들이 조금 살아남을 기미가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어디냐면은 중간 차트를 제가 이제 추산치를 갖다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수입 전광 가격과 중국 내 전광 가격을 갖다가 스프레드가 요 최근에 많이 좁혀졌습니다. 이 말 즉슨 중국 내부의 전광 가격이 공급이 빠르게 확대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중국 내부에 요 최근에 5월 달 들어서 제가 이게 일간으로 제가 트래킹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공급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의 우리가 월간 데이터로는 아직 3월까지 4월까지밖에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한데 이걸 통해서 최근에 중국이 공급이 빠르게 다시 늘어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63페이지 봐주시면은 글로벌 단에서 중국 이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2014년 때 글렌코의 감산 조정 이후에 중국 이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캐펙스를 갖다가 빠르게 늘렸었거든요. 그걸 통해서. 그러면서 중간에 차트를 63페이지 봐주시면은 중국 이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올해 광산 캐파가 분명 가동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다. 그러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제일 오른쪽 봐주시면은 광산 공급이 충분히 늘어난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재련기업 단에서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 그림이다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64페이지에 봐주시면은 결국 광산 공급이 늘어나면은 TC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이제 고려아연과 그 다음에 텍 리소스라는 이쪽 기업이 만나가지고 벤치마크 TC를 갖다가 협상을 했거든요. 결정이 됐는데 3년 동안 벤치마크 TC가 계속 하향 제정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인상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재련기업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그만큼 광산 공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재련기업들이 얼마나 수익을 보는지를 갖다 봤었을 때 제가 추정치를 만들어 봤는데 64페이지에 제일 오른쪽 차트를 봐주시면 이게 일간별로 이러한 추정치인데 이 추정치가 맞냐가 중요한데 이거 마음을 담은 건 아니겠지? 아닙니다. 제가 원료 가격이나 이런 거 갖다 다 추산을 해서 계산을 해봤고요. 뭐 세금도 같이 계산을 해봤는데 재련기업들의 이익이 최근에 굉장히 견조하다는 겁니다. 빠르게 올라와줬고 작년부터 이게 계산을 갖다 보면은 재련기업 이익이 올라온 게 시기가 보면은 TC가 올라온 시점이랑 같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TC의 영향이 많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재련 이익이 이렇게 빠르게 올라왔으니까 광산 공급이 이렇게 빠르게 올라왔으니까 문제는 정량 공급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격의 상단을 조금은 제한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65페이지에 중국 이외 지역 같은 경우에 중국도 가동률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중국 이외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공급이 좀 뿜어져 나올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건데 중국은 아직까지는 과거 5년 동기간 평균치를 갖다가 정량 공급이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를 놓고 봤을 때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라든가 대출 공급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공급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수요 측면에서 봤었을 때 66페이지 봐주시면은 아연은 철강 공급이 늘어나주면 오케이입니다. 결국 도금 수요거든요. 철강 공급이 늘어나려면 즉 철강 기업들의 마진이 개선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 최근에 봤었을 때 66페이지에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만들어 봤는데 중간 차트를 봐주시면은 철강 기업들의 철근 생산 이익입니다. 이게 일간으로 추정을 갖다 제가 만들어 봤는데 최근에 많이 빠져 있어요. 이 빠진 이유가 얘네들이 안 좋아서 안 좋을래가 그런 게 아니라 철광석 공급 때문이죠. 왜냐? 연초 때 베일 같은 경우에는 댐 붕괴 사건 때문에 광산을 갖다 철광석 공급이 가동 잠정 중단됐었어요. 3월 달에 호주의 베로니카 태풍 영향으로 또 가동이 좀 잠정 중단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철광석 공급이 타이트해지면서 가격이 올라가면서 얘네들 단에서 마진이 개선되지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최근에 얘기들이 나오는 게 3, 4분기 또는 2, 3분기 말부터 공급이 어느 정도 정상화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외신을 통해서 그렇다라는 거는 철강 기업들 입장에서 생산 마진이 좀 개선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게 좀 더 개선될 수 있다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아연단에서 수요가 긍정적일 수 있다. 최근에 보시면은 중국 이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강 생산량이 많이는 안 올라왔지만 어찌됐건 마이너스권에서 탈피를 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50% 정도 차지하는데 공급을 그래도 안 좋아. 예, 얘네들이 근데 매우 안 공급은 좋습니다 거기는. 빠르게 올라왔는데 근데 이게 제가 중국과 중국 이외 지역으로 두 개로 분류했는데 아무래도 중국의 익스포저가 크다 보니까 글로벌 증가율은 개선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는 여전히 나쁘지 않다. 재고단에서도 67페이지에서 보시다시피 여전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가격의 만약 하방경 결국 그쪽까지 변화가 생기면 고려양 같은 건 굉장히 탄력을 받을 텐데 그렇겠죠. 진짜 그쪽이 약해. 예. 지금 너무 중국이 올라오는 게 약하고 하니까 그것만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수급 상황을 보면 고려아연은 마진도 좋고 다 좋은데 그게 돼야 뭔가 성장이 크게 큐가 한번 나오는 거니까 그게 아직 안 보여서 다들 긴가민가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불안하죠. 왜냐하면 무역 갈등이라는 게 이게 센티이기 때문에 센티도 그렇고 길게 보면은 정말 펀더멘탈에 영향을 주는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원자재 딜러들도 그렇고 제가 만나본 이제 외국계 그리고 뭐 제가 실제로 홍콩에 만나서 제 지인들이라던가 이렇게 만나보면은 그렇고 하지만 여전히 분명 이게 변화를 갖다 주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대비했을 때 분명 긍정적인 변화가 나온 건 맞거든요. 근데 이게 가격이 지금 이렇게 무너져 내린 게 작년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 것이죠.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와 너네 왜 이렇게 아직까지 좀 긍정적 비율을 안 보려 그러는데 이런 걸 종합해서 이제 저는 계속 듣고 얘기를 하니까 야 이렇게 작년 수준까지 내려올 이유는 없는데 개선됐는데 사람들은 이제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결국 이게 파국으로 갈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 뭐 그 공포의 가능성 때문에 센티가 많이 무너져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이 원자재 가격이 특히 투기적 수요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더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니냐 지금. 맞습니다. 마지막 니켈 한번 볼까요? 예. 니켈은 제가 두 번째로 상승 여력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 물론 사실 작년 니켈하면 전기차였는데 그쵸. 작년에 한창 난리였었죠 그때. 작년 연말에 제가 니켈이 상승률이 굉장히 높다. 가장 좋은 투자처일 거다 했는데 실제로 니켈이 연초 대비했었을 때 수익률이 가장 좋아요. 여전히 좋고 물론 조금 내려왔긴 했지만은 여전히 상승 여력이 높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고요. 71페이지에 광산 공급단에서는 뭐 이거는 제가 앞으로 장기적인 미래를 갖다 놓고 봤을 때입니다. 분명 광산은 공급이 아무리 늘어난다 하더라도 여전히 수요단에서를 갖다 놓고 봤었을 때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수요 우위인 상태예요. 장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높다는 건데 전기차 수요가 올라와서 뭐 내지는 보조금이 앞으로 주는데 뭐 이런 얘기들이 하시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내연기관차에 대해서 규제가 앞으로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그 기대감으로 니켈이 받쳐줄 수 있다는 것이죠. 보조금이 줄어든다가 이슈에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내연기관차를 갖다 규제하면 규제할수록 결국 자연스럽게 수요는 올라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니켈은 이거는 또 전기차 때문에 들쑥날쑥해. 네, 맞습니다. 유일하게 좀 많이 보는 거예요. 흐름을 제가. 72페이지에 봐주시면은 일단 현재 당장 올 하반기를 놓고 봤을 때 광산 공급은 반등이 되는 추세입니다. 계절적으로. 너무 웃기잖아요. 니켈의 이 세계 1대 광산이 필리핀이야. 필리핀이요. 되게 특이하지 않아? 다들 원래 딴 나라에 있는데 왜 그렇죠? 필리핀에 이게 왜 많지? 신기하더라고 나는. 뭐 왜라고 하기는 저도 참 애매하고요. 일단 필리핀에서 니켈 광산이 굉장히 좀 두드러지는데 수출량 자체를 놓고 보면 필리핀과 인도네시아가 정말 쌍벽을 이루죠. 쌍벽. 예. 동남아에서 다 하는 거야 이게. 예. 저도 그냥 남미라고 그냥 막은 그치? 예, 다른 생각하고 것들은 다 그런데요. 이 니켈은 특이하다고 그래서. 특이하네. 그래서 니켈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 같은 경우 계절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특히 필리핀에서 최대 원광 생산 지역인 수리가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계절성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매년 옛날에 그 니켈 갑자기 근데 필리핀 여행 가면 이렇게 잔 줘요. 예. 니켈로 만든 잔 팔고 아. 싸게. 죄송합니다. 여행 갔던 생각이 나가지고 여행사에서 강제로 넣어가지고 구매하게 하는 데가 보면 매트릭스랑 니켈을 이거 하는 데 있어. 매년 10월부터 익년도 3월까지가 수리가오 지역의 우기인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비가 추적 내리는 우기가 아니라 정말 강이 범람하고
이제 도로가 이제 마비되고 이런 정도거든요. 운항 자체가 불가능하고. 근데 이게 계절적으로 풀렸다 보니까 하반기를 놓고 봤을 때는 앞으로 9월과 10월까지는 공급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 보시면 맞거든요. 근데 일단은 중요한 건 그것 다음으로 중요한 게 73페이지에 인도네시아거든요. 인도네시아는 원광 수출 쿼터가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게 공급을 갖다가 계속 리스크 요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결국 니켈 원광 공급이 늘어나면은 74페이지에서 봐주시면은 중국이 빠르게 원광을 갖다 수입을 갖다가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입을 많이 못했던 이유는 결국 필리핀에서 공급 차질, 계절성 공급 차질 요인이었는데 이게 해소가 되다 보니 수입을 과감하게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결국 정년 니켈단에서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건데 우리가 정년 니켈을 갖다 보기 전에 MPI라고 해가지고 니켈 피그 아이언을 갖다 봐야 됩니다. 이게 중국이나 인도네시아가 주로 생산하는 게 이런 니켈은 정년 니켈이 있는데 순수한 페로니켈이라는 게 있어요. 페로니켈을 갖다 생산하기 이전에는 이 MPI를 갖다 생산하는데 이 MPI는 원광을 즉 라테라이트 광물이라 해가지고 적색 니켈 이걸 통해서 생산이 됩니다. 대부분 이 니켈이 중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데 75페이지 봐주시면은 중국은 중요한 거는 니켈 원광을 수입하는 건 오케이인데 기존의 니켈을 갖다 만드는 MPI가 생산 캐파가 계속 둔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인도네시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왜냐? 주요 생산지이기도 하니까요. 중요한 거는 니켈의 원광 공급이 늘어나지만은 중국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계속 축소되고 있다. 그 지점에 저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왜냐? 환경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은 이런 MPI 관련 시설을 갖다가 계속 축소해 나가고 있다. 그 집은 뭐 아무리 광선 공급이 늘어난다 하더라도요. 그 부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76페이지에 수요단에서 바라보면은 수요는 크게 우리가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수요가 전기차, 두 번째는 인프라 기대감인 STS, 즉 스테인리스 강 수요입니다. 스테인리스 강 수요가 대다수를 갖다 71%를 차지하는데 전기차는 해봤자 3%에서 7%밖에 안 돼요. 정말 얼마 안 돼. 얼마 안 돼요, 진짜. 근데 웃기게도 재작년과 작년에 니켈 가격을 끌어올린 거는 기대감이었죠. 전기차에 대한. 근데 이번에도 그 기대감이 계속해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우습게 볼 수 있는데 제가 LME 위크나 이런 데 가보면은 굉장히 그 기대감이 다릅니다. 이게 국내에서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이게 그만큼 각광을 갖다 받고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제가 뭐 일부 기업에 가서 세미나를 갖다 드렸을 때 거기서 그쪽 사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자기들이 이쪽에 있어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실제로 납품을 갖다가.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일단은 인프라 수요인 STS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니켈 가격이 STS가 무너지면서 같이 무너졌지만은 중요한 거는 여전히 글로벌 단에서는 수요가 작년 수준과 어느 정도 조금은 이상 내지는 동일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견조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77페이지에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STS 생산에 있어서 이게 기존의 중국의 STS 기업들이 결국 니켈의 수요를 갖다 자극하는 게 STS인데 얘네들이 마진이 하도 마이너스다 보니까 생산을 잘 못했었어요. 그래서 수요가 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를 자극했었는데 조금 특이한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STS 기업들이 원료인 MPI와 수직 계열화를 갖다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그래서 공급을 갖다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니켈 수요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인도네시아에서 MPI를 빠르게 공급량을 늘린다 하더라도 중국에서 계속해서 수요를 갖다 받쳐주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산 MPI가 계속 지금 현재도 빠르게 중국으로 흡수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여전히 나쁘지 않다, 버팀목이다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79페이지에 제가 앞서서도 언급을 드렸지만은 왼쪽 상단에 봐주시면은 중국의 배터리 보조금 축소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축소가 되지만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이 축소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내연기관차의 규제를 갖다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그거는 이미 기정사실화가 돼 있다는 것이고 오른쪽 제가 중국어로 된 뭔가를 넣어놨는데 이게 뭐냐면은 아까 언급드렸던 이제 자동차나 가전제품에 있어서 소비 부양을 위한 의견 수렴안이 나왔던 4월 달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이것 이외에도 별개로 공신부에서 이제 전기차
인하에 대해서 구매세 인하 정책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들을 모두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전기차 관련 내용도 담고 있기 때문에 좀 계속 기대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찌됐건 니켈은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가장 매력도가 높은 금속입니다. 전체 금속 중에서요. 왜냐? 전기차라는 핵심 이슈가 달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놓고 봤었을 때 79페이지 밑에 왼쪽 하단처럼 IC, CRU나 이런 데에서 얘기하기로는 외사에서 얘기하기로는 일반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피크가 2024년으로 놓고 보는 데가 좀 많은데 어찌됐건 전기차에 있어서는 수요가 이쪽으로 계속 개선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니켈은 수급도 타이트하고 80페이지의 왼쪽 가장 왼쪽에 중국 쪽에서의 니켈 수입 마진 자체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있어서도 수요 우위가 견조하다. 그러면은 니켈에 있어서 우리가 우려할 필요가 있는가를 놓고 봤을 때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전히 니켈은 상승 여력이 올해 하반기 때 두 번째로 높은 금속이다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커머디티 시장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게 그래도 돌아가는 게 좀 보일 때가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염상 들어보니까 그래도 저는 그러니까 어쨌든 요즘에 워낙 그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도 있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아까 원유도 그렇고 일부에서도 그래서 되게 막 이쪽은 좀 개인적으로도 좀 상승하기 어렵겠다라고 좀 보고 있었는데 구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내용만 보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좀 올라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참 그게 심리적인 문제가 확실히 큰 것 같기는 하단 좀 생각도 들어요. 그 최정 연구원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타이밍이죠.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예.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일단은. 저는 오늘 같이 또 이렇게 또 막상 그냥 얘기하는 거랑 이렇게 차분히 발표하는 걸 듣는 건 다른데 저는 몇 가지 아이디어가 좀 생각나서 좀 돌아가서 좀 몇 가지 뒤져봐야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커머디티 마켓을 보면 만약에 좀 달러가 좀 주춤해지면 상당히 올해 커머디티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드네요. 커머디티 자체가 그러니까 그쪽 커머디티 거래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올해 상당히 나쁘지 않았겠다 생각이 들고 지금.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리 오너라. 이리 오.